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해학 9강 온도입니다. 온도에서는 먼저 식물의 온도에 대한 정의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의 온도에는 유효 온도와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최적 온도, 적산 온도, 그리고 유효 적산 온도가 있습니다. 먼저 유효 온도라 하면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범위 온도, 다시 말해서 생장과 생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온도가 유효 온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저 온도는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그리고 최적 온도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최적 온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생육이 가장 왕성한 온도이고, 유효 온도 중에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가 최저 온도고, 그리고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가 최고 온도입니다. 그래서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 사이가 유효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산 온도의 정의는 손해평가사 이외에 농업 관련 자격증에서 항상 질문을 하고 있으니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니 이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물의 일생에 소요되는 총 온양, 총 온도의 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작물의 발화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작물별 적산 온도를 보면 보통 목화, 벼, 담배, 옥수수, 콩 순서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책마다 좀 정의하고 있는 게 좀 틀리지만, 목화가 4500도 적산 온도가, 벼는 3500에서 4500도, 담배는 3200에서 3600도, 옥수수가 2500도 정도 되고, 콩이 2000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작물별 적산 온도를 물어보면 목화, 벼담배, 그 벼담배는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작물로 해서 메밀이 보통 출제되고 있으니, 적산 온도가 작물별 적산 온도가 있을 때 낮은 것은 했을 때 메밀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효 적산 온도는 유효 온도를 작물의 발화 이후에 일정한 생육 단계까지 적산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개화까지 아니면 결실을 이루어질까지 이 일정 범위를 정해놓은 적산 온도가 유효 적산 온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가지는 생물의 생육 적온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6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손해평가사에서도 기출에 출제됐던 그러한 지문들을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1.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 그러면, 식물체 내 다양한 생리적 활동을 하는데, 그 생리적 활동이 뭐 광합성, 호흡 또는 수분 흡수, 양분 이동입니다. 근데 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최적 온도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합성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호흡보다는 그 적온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흡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으로 광합성보다는 적온이 보다 높은 온도,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사작용에 따른 적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광합성이나 호흡 이런 게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물체의 기관별 생육 적온이 다르다, 이 말은 잎, 줄기, 뿌리, 꽃, 열매에 대한 그 생육 적온이 다르다는 겁니다. 잎, 줄기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잘 자라는데, 그 이유는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활발해야 하기 때문에 빛과 온도가 높은 환경에 적응이 됩니다. 따라서 잎, 줄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반면 뿌리는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인데, 이 지상부보다 낮은 온도, 그 이유는 토양은 공기보다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고 낮습니다.
그리고 고온 시에는 산소 부족으로 호흡 가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는 비교적 지상부보다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반면 꽃과 열매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매우 좁은 적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수분과 결실은 효소장애에 매우 예민하고 고온과 낮과 시에는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과 열매는 적원이 매우 좁습니다. 3. 발화 후 생육 단계별 적원은 변한다는데 이것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화 후에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잎과 줄기는 영양생장을 하려면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생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식물체 기관별 생육 조건이 다르다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식생장을 할 때는 또 꽃 개화기에는 또 너무 수분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건조한 날씨를 좀 선호를 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잎과 줄기의 온도보다는 더 적은 범위의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너무 고온일 때는 낙과나 기형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발화 후 생육 단계별 조건도 변한다가 맞습니다. 4. 종류와 품종에 따라 적원이 다르다. 이것은 종류에 보면 종류를 이제 품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품목으로 보시면 호원성 작물과 호냉성 작물이 있습니다. 호원성 작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지, 고추 이런 거고, 호냉성 작물 같은 경우는 무, 파, 마늘, 양파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호원성 작물은 물론 적원이 높을 거며 호냉성 작물은 호원성 작물보다는 적원이 낮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품목에서도 조생종이냐, 품종 중에 조생종이냐, 망생종이냐에 따라서도 적원이 다릅니다. 5. 주간과 야간의 적원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광합성과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합성은 높은 온도가 높은 것이 유리하지만 밤에 온도가 높으면 호흡이 또 호흡 때문에 양분 소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온도가 낮아야 되고 주간에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광합성 했던 동화 물질을 잘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과 야간의 적원은 달라야 식물 생육에 적합합니다. 6. 기온과 지온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비열을 이해하시면 쉽게 됩니다. 공기. 그래서 보통 공기는 이게 비열이 낮아서 비열이 낮아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금방 따뜻해지고 낮에는 금방 더워지고, 그리고 밤에는 쉽게 냉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온에는 공기의 온도인 기온에는 변화가 매우 빠르고 폭이 큽니다. 반면에 지온은 땅이 토양과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봤을 때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올라간 온도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온과 지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온도와 작물의 생리작용, 이렇게 하면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은 어떻게 되고 동화물질의 전류는 어떻게 되며 호흡, 양분 흡수 이동, 수분 흡수, 증산 이런 데 온도가 이러한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보시면 광합성은 온도 상승에 따라 광합성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저온 이상이 되면 광합성이 둔화되고 고온에서는 또 호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통 변온이 중요한 밤에는 약간 서늘해서 호흡이 억제가 돼야 되고 낮에는 따뜻해서 광합성이 되고 양분의 전류가 촉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촉진돼야 된다는 거죠. 동화물질의 전류는 저온까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동화물질의 전류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동화물질의 저온의 온도가 높으면 동화물질의 전류 속도가 증가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물질은 결국 뭘로 보시면 되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해서 얻어진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물질들은 주로 설탕으로 전환을 해서 체관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액체 상태의 점성, 끈적끈적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관을 타고 흐를 때 마찰력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저건까지 온도가 높을수록 동화물질의 전류 속도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화물질이 체내로 들어가서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에너지 사용하는 게 능동수동으로 발생하는데 온도가 저온까지 상승하면 세포 내 호흡이 활발해져서 ATP, 아데노이드 3인산 에너지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화물질의 전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좋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류 속도가 느리겠죠. 왜? 사부액의 점성이 높아지니까. 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설탕이 끈적끈적하게 더 되기 때문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전류 속도가 감소하고 또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ATP도 증가하지 않을 거며, 쉽게 생각해 보시면 겨울철에 동절기에 낙엽수에서 양분이 거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절기에는 상당히 비대성장 이러한 걸 비교했을 때 물질이 에너지 물질, 동화 물질이 영양분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이 30도까지는 호흡량이 점차 증가하지만 50도 부근이 되면 호흡이 정지합니다. 그 이유는 고온이 되면 식물체 내 효소계가 파괴되어서 호흡 속도도 감소합니다. 양분과 수분은 온도 상승에 따라 양분과 수분 흡수가 증가하지만 저온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가면 양분 흡수가 감퇴합니다. 증산도 온도 상승에 따라 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온을 넘어선 고온에서 과도한 증산작용은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생리작용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동화물질이나 이런 게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서 이 양분이나 이런 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온도 변화, 변온입니다. 변온은 어떨 때 보통 효과적이냐 그러면 작물의 결실, 변온은 대체적으로 작물의 결실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류 중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괴근을 형성하고 감자는 괴경 발달을 합니다. 따라서 밤에 그 낮과 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는 주야 변온 환경,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을 때 개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구마, 감자, 담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류 같은 경우에 벌이나 밀 같은 경우는 밤의 기온이 높아야, 변온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그러니까 변온이 큰 작물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감자, 담배고, 맹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야 출수와 개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변온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정확히 말한 게 두 번째입니다. 낮의 기온이 높을수록, 밤의 기온이 낮을수록 동화물질 축적이 최대가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광합성으로 한 영양분을 소모하지 않는다.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건 낮의 기온이 높으면 합성 물질의 전류가 촉진되고, 그래서 광합성이 이루어진 게 영양분이 설탕으로 변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거고, 밤의 기온이 낮을수록 호흡 소모가 적어져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의 기온이 높고 밤의 기온이 낮을수록 동화물질의 축적이 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4. 호온성 작물입니다. 여기에는 좀 중요하게 별표 2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해평가사에서 자주 호온성 작물과 호온성 작물,
바르게 연결된 것, 호행성과 호원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두 작물을 함께 재배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러한 식의 형태로 해서 호행성 작물이 뭐고 호원성 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서 채소, 그리고 과수, 그리고 화해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잘 나온 게 양배추, 배추, 상추, 양배추, 배추, 상추, 그리고 겨울철에 보통 출하가 되는 당근, 시금치, 무파마, 무, 양파, 마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상, 양배추, 배추, 상추 당시에는 당근, 시금치에는 딸이 무파마, 무파라는 그 라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딸기가 무파마를 완두 좋아했지. 그래서 무파마, 무, 양파, 마늘. 그래서 양파, 마늘이 보통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에 보통 자라서 4월달, 5월달에 보통 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과수에는 배, 사과, 자두, 배, 사과, 자두, 그리고 화해에는 파국펜, 파국펜에서 파투니아, 국화, 펜지, 국화 꼭 기억해 주시면 국화, 사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성 작물로는 주로 여름에 출하되는 상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가지, 그리고 참외, 멜론, 수박. 그래서 오토고가 이렇게 해서 가지가 호원성 작물이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복숭아, 살구 이것도 호원성 작물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암기팁으로는 무감각한 복실이, 그래서 복숭아, 살구. 그리고 호원성 작물 중에 화해가 좀 이게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따뜻한 장백희, 그래서 호원성 작물 중에 장미, 백합, 히아신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미, 백합이 출제가 됐었고 복숭아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호행성 작물과 호원성 작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 공부했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온도와 생리작용의 관계를 보면 광합성, 호흡, 변호관계라고 있어요. 광합성은 온도 상승에 따라 속도가 증가를 하지만 저온을 넘어서면 둔화가 된다. 이거 이해해 주시고, 호흡은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급격히 증가합니다. 약 30도까지는. 그리고 양분 소모도 많아지죠. 호흡을 하니까. 그렇지만 50도가 넘어서면 50도 부근에서는 효소계가 파괴되어 호흡이 정지가 된다. 변온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이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동화물질을 축적하는 데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해서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광합성을 촉진하고 밤에는 온도가 비교적 낮아 서늘해서 호흡이 감소하기로 동화물질을 축적한다. 그래서 온도와 생리작용 관계는 광합성, 호흡, 변온 효과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11회 시험까지 7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작물의 생육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대사작용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그렇죠. 광합성, 호흡, 양분 흡수 이에 따라서 각각 조건이 다르다. 발화 후 생육 단계별 조건이 다르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 발화 후 생육 조건이 변하죠. 왜? 잎과 줄기가 자랄 때, 또 꽃이 필 때, 과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뿌리가 성장할 때 각각 생육 단계별 조건이 다릅니다.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죠. 조생종이냐 아니면 만생종이냐, 중생종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4. 주간과 야간의 조건은 동일하다. 이건 다르죠. 옳지 않죠. 왜? 주간과 야간의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변온에 따라서 작물이 궤경이 증가하거나 궤근이 커지거나 개화가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야간과
주간과 야간의 조건은 동일하지 않고 다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 생육이 가능한 범위 온도를 저희가 뭐라고 하죠? 유효 온도. 유효 온도. 그리고 배추, 양배추, 상추. 배추, 양배추, 상추 다 양배상.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호랭성 채소가 되겠고, 그리고 종자 때부터 조온 감응한다는 것은 결국 겨울을 낳고 봄 이때 꽃이 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건 배추. 그리고 고온에서 화학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버널리제이션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상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유효온도, 혼행성, 배추, 상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 농가의 딸기가 최근 2도씨 이하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도씨 이하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육이 가능한 최저 온도겠네요. 딸기의 무엇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생육 가능 온도 범위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러한 맥락을 물었겠죠. 그리고 3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도씨 이하로는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생육 최저 온도고 그 이상 그리고 30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생육 가능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도는 딸기 생육의 한계 온도, 최고 온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고 한계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식물의 온도에서 그 정의와 그 개념들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 4번, 5번, 6번이 전형적인 호랭성 채소이냐 그리고 호온성 채소이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9회, 7회, 11회 거의 뭐 2년 주기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냉성, 호온성은 꼭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육종에 따라 동일 재배에서 함께 재배할 경우 재배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호냉성이냐 호온성이냐 같이 묶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냉성과 호온성이 같은 군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상추는 호냉성, 고추는 호온성.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재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근, 시금치, 호냉성, 가지, 호박, 호온성, 오이토마토, 호온성. 그래서 결국은 계절별 언제 이게 출시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좀 어렵죠. 상추는 준연 재배, 그러니까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당근, 시금치 같은 경우는 겨울, 가지, 호박, 오이, 토마토, 고추가 여름에 보통 생산을 하니 보통 생육 적응할 때 호냉성, 호온성은 그 계절별 그 출하 시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채소 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같은 것들이 짝지어진 것은 가지 호온성, 무 호냉성, 고추 호온성, 마늘 호냉성, 딸기 상추에서 이건 호냉성, 오이 호온성, 양파 호냉성. 그래서 딸기 상추가 답이 되겠습니다. 딸이 무파마를 완전 좋아해. 양배상. 그렇게 양배상, 당근, 시금치, 딸기, 무파마, 양파, 마늘 완전 좋아해. 완두.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 팁을 주었던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온도 적응성에 따라 원예 작물을 구분할 때 호온성 작물과 호농성 작물로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가지, 호온성. 장미는 따뜻한 장백기, 그래서 장미, 백합, 히아신스. 맞습니다. 고추, 호온성이지만 국화는 호냉성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호온과 호냉이니까. 그리고 복숭아, 호온성.
백합 호원성, 상추 혼행성, 사과 혼행성. 그래서 4번, 5번, 6번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혼행성 작물과 호원성 작물을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7. 혼행성 채소 작물은 결국 7번 문제도 4번, 5번, 6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상추 호냉성, 가지 호온성, 시금치 호냉성, 고추 호온성, 오이토마토 호온성. 그래서 호냉성이니까 답은 3, 호온성. 그리고 양배추 호냉성, 딸기 호냉성. 근데 여기서 호냉성을 물어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호냉성, 호온성 작물이냐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식물의 온도,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